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하다 보면 물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거를 뭐 차트를 볼 거냐, 펀더멘털을 볼 거냐, 밸류를 볼 거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런데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물리면은 대부분 뭐 어떻게 해라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그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라고 이야기만 할 뿐이죠.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대해서도 뭐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고요. 그래서 뭐 저만의 어떤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좀 남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내용이 좀 길 수 있습니다. 물리면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제 물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도 하는데 물리지 않기가 어렵죠. 우선은 우리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현금 비중을 내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무조건 7대 3으로 가져갈 것이냐. 그건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때 30%를 가져갈 것이냐. 예전에 금리가 상승하던 구간에서는 시장이 그렇게 수익이 잘 안 나던구나. 그러면은 내가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현금 비중을 좀 들고 다녀야겠다. 만약에 금리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그래도 현금 비중을 점차 낮출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이제 규칙 같은 것들, 여러 가지 규칙들을 스스로 이제 설정을 하고 그걸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뭐 또는 이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내 스스로의 포트폴리오에 적용을 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코스닥 지수가 3일, 5일, 10일 이평선을 모두 하회하면은 종목 비중을 대부분 줄이고,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3일, 5일, 10일선 중에서 하나라도 회복을 종가로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다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모두 다 이탈하면 그 다음 날 오전 중에 대부분 줄이고요. 이탈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 당일 날 줄이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날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규칙 같은 게 있는 건데, 이런 규칙들뿐만 아니고 뭐 어떤 예전에 그 퀀트 애널리스트들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뭐 코스피 지수가 20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는 약세장, 200일 이동 평균선 위에서는 강세장. 자,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잡아서 강세장일 때는 뭐 어떻게 플레이하고 약세장일 때는 어떻게 플레이하고, 이렇게 이제 뭔가 시장에 지금 현재가 강세장이냐 약세장이냐 아니면은 뭐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하는 어떤 기본적인 규정을 하고,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금 장은 내가 현금 비중을 얼마 가지고 가자, 지금 장은 내가 현금 비중을 얼마 가지고 가자, 이 규칙을 짜서 그 규칙대로 현금을 조금씩 확보해 나가는 게 좋죠. 그러지 않고 365일 레버리지 투자하고 365일 몰빵한다라고 하면 물론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성공하겠지만 대부분은 저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현금 비중을 좀 들고 가야 되는데 그 규칙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금리가 이제 계속 하락하는 어떤 구간이 들어가게 되면은 유동성이 또 공급되니까 그때는 뭐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안 되고 대부분 다 주식을 100%씩 가져가거나 계속 물을 타거나 없는 돈을 끌어와 가지고 때려박고 거기서 이제 뭐 계속 이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바꿔라,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근데 막연한 뭐 구루들의 어떤 격언들을 읽어봐야 와닿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피터 린치의 얘기다, 워렌 버핏의 얘기다. 아니 이제 주식한 지 1년, 2년 되신 분들이 대부분 많을 텐데, 예를 들어 기관 투자자의 어떤 펀드 매니저의 경험이 없는데 피터 린치 책 안만 봐봐야 얻는 거 거의 없어요. 솔직히 저도 대학교 때 피터 린치 책을 읽었을 때랑, 그리고 투자 자문사에서 경험을 하고 포트폴리오 운영이라고 하는 거를 경험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피터 린치 책을 읽었을 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달랐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구루들의 격언은 그들의 어떤 경험을 굉장히 함축적인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거라서 아는 만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주식 투자를 1년 하신 분이 그 책을 읽었을 때의 느낌과 주식 투자를 한 3, 4년 해본 사람이 그 책을 읽었을 때의 경험과 기관 투자자의 경험을 하고 나서 기관 투자자의 그 성공 사례인 피터 린치 책을 읽었을 때의 경험과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뭐 피터 린치는 뭐 매크로를 보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피터 린치는 그 15가지 스타일의 포트폴리오를 다 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대충 아는 사람들은 안정 성장주 위주로 플레이를 했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피터 린치는 포트폴리오에 고성장주도 넣고 안정 성장주도 넣고 자산주도 넣고 그다음에 완전 쓰레기 같은 주식들도 반등할 수 있는 뭐 M&A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찾아서 넣고, 그러니까 약간 여러 가지 스타일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다변화해 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러한 것들의 어떤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뭐 턴어라운드가 되는 회생주 이런 것들도 넣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면은 차라리 매크로에 덜 희생됩니다. 성장주로 포트폴리오를 몰빵을 하거나 안정성장주로 포트폴리오를 몰빵으로 하거나 아니면 가치주만 포트폴리오에 몰빵을 하거나 이렇게 몰빵을 했을 때 항상 스타일상으로 문제가 되지. 그 피터 린치는 포트폴리오에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내에 여러 가지 전략들을 깔아놓고 있었단 말이죠. 그 여러 가지 전략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올라가면서 회복되고 일부는 좋아지고 일부는 나빠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또 밸류의 어떤 그 높낮이를 바뀌면서 따라, 그러니까 밸류라고 하면은 자신의 어떤 투자 전략의 어떤 비중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올라가고 내려갔던 것들이 다시 이렇게 그 리밸런싱으로 조절을 해나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매크로에 크게 타격이 없는 전략을 썼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야, 피터 린치 매크로 보지 말해. 그렇게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도 성장주도 넣고 안정성장주도 넣고 포트폴리오 내에 한 대여섯 가지 전략을 넣어서 깔고 있어야지 매크로 타격이 없는 거지. 그냥 몰빵하고 있는데 뭐 매크로 타격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피터 린치는 본인 스스로가 이미 포트폴리오 내에, 제가 느끼기에는 포트폴리오 내에 다양한 투자 전략을 한 번에 녹여놨기 때문에 타격이 없다. 그리고 중소형주들을 많이 플레이해서 이 중소형주들은 매크로의 영향이 또 적은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본연의 어떤 체력으로 뚫고 나가는 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피터 린치가 매크로는 봐봐야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분의 입장에서는 아니 포트폴리오에 여러 가지 전략들 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매크로에 상대적으로 덜 영향 있는 중소형주 플레이 많이 하신 분인데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걸 모르면은 매크로 보지 말라는데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구루들의 격언들은 여러분들이 경험이 더 쌓일 때마다 책을 다시 한 번씩 읽어보면 더 와닿는 게 생기는 건데, 너무 막연한 것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피터 린치 책을 봐봐야 저는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 때 읽었을 때랑 기관 투자자 경험하고 나서 읽었을 때랑, 그리고 기관 투자자를 하지 않고 개인 투자자를 하고 나서 또 그 경험을 하고 읽을 때랑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장이 나빠지면은 종목을 재점검해라. 그리고 시장이 어떤지도 확인을 해라. 이 뜬금없지 않은 소리가 많아요. 또는 뭐 포트폴리오를 압축을 해라. 이게 어떻게 압축하라는 건지 얘기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뭐 공격과 수비의 어떤 밸런싱을 해서 포트폴리오의 균형 감각을 가지고 그 균형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반등이 셀 것 같은 어떤 종목들, 반등이 약할 것 같은 종목들이지만 장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바텀에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것들, 뭐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는 차트가 서 있는 종목들도 포트폴리오에 넣지만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것도 넣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공격과 수비에 대한 비중은 여러분들의 성격에 맞게 하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데, 그것도 저는 뜬구러미 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트는 시장 빠지는데 차트 선 긋고 봐봐야, 그리고 차트 책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저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오르면 사고 떨어지면 팔아라. 맞잖아요. 저항선을 돌파하는 상승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게 거래량을 받쳐주면 사라. 그리고 그 어떤 이제 저항선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깨고 내려가면 팔아라. 그게 거래까지 터지면서 밀고 내려가면 팔아라.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게 실제 주식을 해보면 그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어떤 기가 막힌 단기 트레이더들의 입장에서는 거래량이 터진 종목, 이게 거래량이 계속 더 거래대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뭐 이번에 한번 거래대금이 한 500억에서 한 1000억이 터졌어요. 갑자기. 야, 이거 한번 봐봐야지. 갑자기 거래대금 터지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이유가 한 며칠 동안은 지속될 수 있고 시장에서 지금 관심 가지는 것에 맞는 것 같아. 그럼 따라 들어가서 플레이 해야겠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추천 안 하냐면, 이게 확률이라는 게 있어서 10번 투자하면은 몇 번은 이제 또 실패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실패할 거를 생각을 하고 안 들어가게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가 2022년도에 제가 이걸 찍고 있는데, 2022년도에 뭐 쌍용차 관련된 종목들, 저는 그런 종목도 절대 플레이하지 않습니다. 논리도 안 맞고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봐야 매매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매매를 하러 들어가야 되는 게 단기 트레이더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잠깐이라도 시장에 영향을 줘서 시세가 나니까 나는 그걸 들어가서 먹고 나왔으니까 난 대단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옆에서 이제 보는 저 같은 경우는 야, 이게 저게 언젠가는 부러져서 뒤질 주식인데 그 뒤질 주식을 알고서도 들어가는 저 사람들은 굉장한 용자구나. 그래서 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성향이죠. 그걸 전사처럼 들어가서 타닥 먹고 나오는 사람은 전사고, 저는 그런 전사가 될 수 없더라고요. 저는 저를 이해하고 제가 그게 안 된다는 거. 저도 몇백만 원 가지고 그걸 실험을 해봤죠. 근데 제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 논리, 그러니까 시장에서 시세가 나는 기업들의 논리가 전혀 저는 그게 타당성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그런 주식들이 시세를 금방 꼬라박고 원위치가 되거나 원위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죠. 최대 주주가 바뀌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다 단기 플레이예요. 그리고 나서 최대 주주가 바뀌면 제대로 된 기업들이 대부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잠깐 그때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잘 될 것처럼 최대 주주가 바뀌어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차트 같은 것도 선 긋고 봐봐야 대충 보면은 오르고 떨어지는 거는 팔라는 소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차트를, 그럼 차트를 보지 말아야 되느냐? 저는 차트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우리가 상관관계를 낮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어떤 종목을 고를 때 실적도 보고 기업도 보고 그 비즈니스 모델도 보고 그리고 이제 차트의 어떤 위치 같은 것도 보고 하면서 종목을 고르는 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양한 어떤 점수를 가지고 종목을 고르는 거죠. 내가 배우자를 고를 때 집도 보고 차도 보고 그리고 수익도 보고 그 다음에 자산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보고, 그리고 외모도 보고 성격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가장 이제 점수가 높은 사람을 고르는 게 여러분들의 배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볼 때는 첫 번째는 비즈니스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이런 건데, 우리가 A라고 하는 종목을 볼 때 여기 보시면은 애플 관련된 종목들을 볼 때 애플의 어떤 시세의 어떤 흐름 같은 걸 봐야 되고, 네이버 카카오를 만약에 한다면 뭐 메타나 구글이나 이런 걸 봐야 되겠죠. 반도체를 2차 전지를 한다면 테슬라의 어떤 동향 이런 것들도 차트 동향을 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동향도 있을 것이고, 뭐 코인시황과 또 연동되는 어떤 코인베이스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하이닉스와 관련된 뭐 마이크론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피어그룹 유사한 기업들의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서 해외 기업에서 이거 좀 비슷한데 이거 기업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PCB의 유니마이크론이 마탱이가 하고 있는데 국내 PCB 업체들도 잘 안 되겠지. 예를 들어 유니마이크론이 저항선을 깨고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면 국내에 있는 PCB 기업들이 또 저항선을 깨고 내려갔단 말이죠. 아,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의 어떤 PCB 기업들의 저항선을 깨고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의미 있는 저항선 이탈일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기업의 어떤 밸류에이션이 깨지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국내 유사한 비즈니스 기업들의 밸류에이션도 깨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내와 유사한 해외 기업들을 계속 찾아가지고 좀 비교해보는 것도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차트를 볼 때는 그 차트의 어떤 선 긋고 그거보다는 비즈니스를 이해를 하고 그 기업의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유사한 기업들의 시세 동향을 본다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게 이어지면 뭐냐면,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차트 하시는 분들은 거래량과 뭐 수급이 붙었고 거래량이 좋고 뭐 거래 대금이 터졌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 대금이 터지는 데는 조금 더 앞단에 있는 뭔가가 바뀌었기 때문일 거란 말이죠. 기업에서 뭔가 대단한 공급 계약이 터질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미리 시장에 흘렀던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의 어떤 과거 차트의 패턴은 기업의 어떤 실적 스토리랑 펀더멘털의 어떤 동향, 어떻게 시장이 흐르고 최근 실적 발표하기 전에 주가가 미리 뛰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이제 기업의 어떤 실적의 어떤 스토리랑 연관되어서 이 펀더멘털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기업의 어떤 변화가 있으니까 주가도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죠. 옆으로 작대기 그은 것처럼 옆으로만 가는 주식은 회사가 변화가 없으니까 주가가 계속 옆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해외 시장의 어떤 유사한 기업들의 변화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기업의 어떤 실적의 펀더멘털 동향이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갑자기 급등했던 그 시점에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랑 비교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때 시점에 왜 주가가 올랐지에 대한 원천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결국 주식 공부 아니겠느냐. 그냥 뭐 거래량이나 거래대금 터져서 갔다. 이거보다는 그때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지금 현재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차트는 특정 가격이 무너지면은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데 펀더멘털로 이 가격은 지난번에 A라고 하는 이슈로 올랐던 가격인데 예를 들어 뭐 태양광이 실적이 좋아서 한번 뻥 튀었던 가격인데 지금 태양광 모듈 수출 데이터가 계속 좋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 업황이 우상향이기 때문에 하락폭이 나오더라도 이 상승폭, 그러니까 시장에서 실적이 잘 나와서 태양광, 예를 들어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나 또는 뭐 하나솔루션 이런 것 기업들이 그 오르기 시작한 시점들, 태양광 모듈이 수출이 잘 되는 거가 시장에 확인되면서 숫자로 확인되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1차 상승하고 2차 상승했는데 여기서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수출 데이터가 우상향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이게 빠져봐야 한 절반 정도 빠지지 않겠느냐. 뭐 피보나치든 뭐든. 그러니까 우상향하고 있는 업황의 상승 N자형이든 뭐 쌍바닥형이든 이런 것들을 갖다 들이대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기업이 막 우상향하고 박살나고 연간 감익하게 하는데 거기에 무슨 차트예요. 차트는 우상향하는 기업, 실적이라고 하는 펀더멘털이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에 조금 더 내가 나은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그 참고하는 양념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어떤 스토리를 파악하기 좋은 그래프다. 그리고 이런 거죠. 와, 주가가 갑자기 뻥 튀었어요. 그러면 우상향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네이버랑 카카오가 있잖아요. 네이버가 월봉으로 이제 주가 박살이 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얘네들은 저금리 효과로 주가가 올랐잖아. 코로나 특수로 올랐으니까 코로나도 끝났고 금리도 고금리면 지금 지수도 2020년대, 2019년도대로 돌아왔는데 얘네들 주가는 2019년도대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네이버는 2019년도대로 일단 돌아왔네. 여기서부터는 뭐 더 깨지면은 좀 그래도 과매도 국면일 수 있겠네. 그럼 카카오는 어떤가? 뭐야, 카카오는 아직 2020년, 2019년도대로 돌아오려면 한참 멀었네. 더 깨져야 될 수도 있겠네. 그럼 카카오보단 네이버가 밸류가 뭐 나을 수도 있겠네. 딱 봐도.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차트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를 때 어떤 이유로 올랐는지, 만약에 깨진 다음에 과거 이 시점에까지 내려온다면은 왜 내려와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네이버는 2019년도까지 2018년도나 19년도에 주가로 내려오고 있는데 카카오 너라고 별 수 있냐? 그놈이 그놈이지. 둘이 뭐 확연하게 밸류에이션 차이가 날 만큼 뭔가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그놈 크게 보면 그놈이 그놈이니까 빠지면은 여기까지 빠지겠지 카카오도.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사실 차트 보는 게 그 펀더멘털을 녹인다는 게 저는 이런 거라 생각하거든요. 뭐 그냥 뭐 되게 바바라이긴 한데 저는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틀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차트가 이제 특정 가격을 만약에 무너진다. 만약에 이 시점에서 뭔가 주가가 뻥 튀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슈를 갑자기 깨고 내려오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때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논리가 깨진 거 아닐까? 갑자기 주가가 피크아웃 할 수 있는 뭔가가 실적이 피크아웃 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긴 거 아닐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뭐 건자재 관련된 기업들, 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정이 되고 나서 야 이거 건자재도 한번 가지 않을까? 이런 논리가 있었던 시절에 계속 쳐다보는데 주가는 이제 박살이 났다는 거죠. 주가는 박살이 났는데 아니나 다를까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고 뭐 건축 착공도 미진해요. 그러면 한 이쯤부터 이제 뭔가 미분양이 늘어가는 이 시점이고 건축 허가랑 착공 수주 데이터가 있긴 한데 미분양이 계속 늘어나는 이 모습들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모습들 이게 뭔가 매크로가 건설에 그렇게 유리하지 않는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서 올라갔던 주가가 다시 깨고 내려왔으니 이거는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차트를 펀더멘털이랑 녹여서 보는 게 뭐 이런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특정 가격이 무너지면은 생각을 다시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매크로 데이터 또는 외부 변수 데이터가 이 시장의 업황을 받쳐주지 못하니까 이 가격이 깨졌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주가 상승했던 그 시점을 만약에 건설, 건자재 기업들이 깨고 내려왔다면 내가 잘못 봤네. 손절해야겠어. 금리 이슈가 생각보다 크네. 그리고 여기서 미분양 관련된 것들이 생각보다 올라오고 있네. 내가 잘못 봤어. 인정. 나 팔고 나오겠어.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또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2021년도에 저도 이거를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아는 형이 이제 본인의 이제 주도주 시장의 어떤 대세 테마주가 생기거나 주도주가 생기면 상승 오파를 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만 보고 있었는데 사실 메타버스를 크게 먹진 못했어요. 조금 먹고 팔고 나왔는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주봉이나 그런 걸 보게 되면 뭐 어디서부터 상승 파동을 구으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상승 5파 이상으로 간 애들도 있지만 상승 5파 정도에서 대부분 그러니까 1파, 2파, 3파, 4파, 5파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5파에서 죽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래서 대세 상승에서 어떤 주도 종목이 있는데 이게 약간 뜬구름 잡는 경우에는 시세가 언젠간 가다가 죽을 텐데 그 죽는 구간이 상승 5파까지는 만들어지고 죽을 수 있겠구나. 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는 있었긴 하죠. 이것도 사실 약간 남이 보면 마발한데 뭐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트는 정답이 없고 참고하는 거고 펀더멘탈을 녹여서 본다. 이게 저는 핵심인 것 같고 밸류에이션이 이제 싸니까 이런 거죠. 나 물렸는데 이거 밸류가 엄청 싸. 최근에 이제 실적 나온 것도 봐봐. 그리고 과거 대비해서 PBR 밴드도 하단이야. 근데 그게 가능한 거는 제가 경험상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PBR 밴드라고 하는데 PBR이 경험상 삼전과 하이닉스, 닉스만 가능하더라. 왜냐하면 걔네들은 과점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 어떤 기업들은 매년 캐펙스 투자하고 삼각하는데 시간 다 보내죠. 그리고 ROE가 빠져요. 정부의 어떤 규제 때문에. 특히 은행주들. 또는 뭐 저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이런 기업들은 LG 디스플레이는 매년 삼각해야 되고 은행들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또 삼각해야 되는 자산이니까 이 자산 가치에 대해서 명확한 리스크가 갑자기 커지기 때문에 PBR이 더 낮아지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싸니까 버틴다는 거는 과점 기업이고 그래도 올해 대비 내년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인 거죠. 감익하는데 무슨 밸류에이션이 싼 걸 보겠어요. 밸류에이션 하단을 뚫고 내려갈 걸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올해 대비 내년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 하이닉스도 올해 대비 내년에 성장을 가능하거나 하락이 멈출 수 있는. 더 이상 이제 마이크론이 투자를 안 하겠다. 투자를 좀 줄이겠다. 안 하는 건 아니죠. 투자를 좀 줄이겠다. 공급을 좀 완화시켜 보겠다. 라고 하는 시그널이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뭐야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그럴 수 있겠네. 그러면은 얘네들이 최악은 지나는 거 아닐까? 그럼 밸류에이션 하단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믿음이 생기니까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이 싸 보이다 느끼는 거지. 이게 계속 서로 싸움박질하고 나면은 얘네 결국에는 한 내년에는 적자 크게 나는 거 아니야? 그럼 PBR 깨지는 거 아니야? PBR이라는 게 자산 가치인데 이거 적자 심하게 나면은 뭐 자산이 깎이는 거니까 PBR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대비해서.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최악은 벗어나는 어떤 상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려면은 뭔가 저력 있는 기업들만 좀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대형주들 위주로만 저는 이제 PBR 밴드 하단 플레이가 가능하고 중소기업은 이 업황 잘못 만나면 거의 쓸려서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PBR 하단 플레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게 개잡주들 PBR 하단 플레이 하다가 망가진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감익하는 것들. 감익하는 기간 동안에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야 마음 편합니다. 감익하지만 이게 자산이 얼마가 있고 뭐가 얼마 있고 업황이 망가져가지고 전방시장에서 이 기업의 제품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제로인데 그래도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얼마 있고 현금이 얼마 있고 건물이 얼마 있고 그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손에 안 들어옵니다. 대한민국에 건물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주주들한테 배분한 기업이 없어요. 역사상으로. 그런 기업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감익주에는 가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괜히 많을 수도 있겠지만
아예 전 쳐다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 제가 처음 만나서 저한테 뭐 이것저것 이제 눈으로는 제가 배울 수 있게 옆에서 하신 분들, 그리고 보면은 감익하는 주는 감익주다라고 생각하지, 밸류가 크게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특히 현금을 많이 가진 기업이니까 안전하다. 그런 걸 믿으세요? 여러분들 최대 주주가 현금 가지고 있다가 엉뚱한 데 투자해가지고 날리는 거 보신 적 없죠? 그러면 어떡하실 건데요? 시가총액 1000억에 기업 가치가 가지고 있는 순현금을 왜 다 반영 안 하겠어요? 항상 그 가지고 있는 현금을 날릴 수 있는 리스크가 시장에 녹아있기 때문이죠. 아니, 최대 주주가 또는 뭐 기업의 CEO가 사업하면 다 성공하나요? 가지고 있는 현금도 날려버리면은 그 현금 날리는 거를 왜 반영 안 하고 그냥 현금 그 자체보다 시가총액이 싸니까 그게 밸류가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결국 이제 실적이 올라가야 된다. 현금 많이 가진 기업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그 돈 엉뚱한 데 쓰고 날려 먹더라. 그리고 기술이 좋고, 기술이 좋아도 실적이 안 좋으면 다 허상이에요. 제가 이제 IR 경험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 회사에도 뭐 삼성의 그 주요 임원까지 하셨던 분들도 와서 하시는 얘기들이 다 어떤 얘기냐면, 세상에 정말 좋은 기술들 많다. 그렇지만 그 기술들이 결국 상용화가 안 되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 보면 이건 기술이 어떻고 기술이 좋으니까 이거 무조건 될 거야라고 이제 분석하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저는 거기서 벗어났어요. 기술이 안만 좋아도 숫자가 안 나오면 허상이고, 제가 아는 회사들도 보면 어 이미 어느 정도 상용화해서 숫자가 나오는 기업을 투자하는 거를 좋아하는 기업도 있지만, 아예 기술만 보고 엔젤 투자자 형태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엔젤 투자 형태, 기술이 정말 좋아서 이건 될 거야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했지만 실제로 대기업이 이 기술을 상용화하지 않거나 이게 뭔가 무르익을 때가 되면 대기업이 거기에 뛰어들어 가지고 망가지거나,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봐서 가급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그냥 좀 쉽게 주식을 하시려면 어느 정도 저력이 인정받아서 실적을 냈던 경험이 있는 것들을 투자하는 게 맞더라.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이제 기술만 보고, 그래서 저는 어떤 기업의 기술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분석들 그냥 넘겨버립니다. 머릿속에 남지도 않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그 회사가 어디에 납품을 했고 어떤 장비를 납품하느냐 뭐 이런 것들만 보지 안 보는 거죠. 그리고 IR 담당자랑 이제 이야기해요. 이제 대부분 옛날에도 이런 건 있는데, 옛날에 주가가 몰리면은 이제 IR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죠. 회사에 요새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IR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아무 일 없는데요. 이미 시장은 IT 섹터가 피크아웃 할 거를 우려가 돼서 주식을 팔고 있는데, 당연히 1분기, 2분기까지 숫자가 좋으니까 IR 담당자는 회사에 아무 일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시장 변화에 IR 담당자는 못 느껴요. 그래서 바텀업 플레이어들은 단점이 뭐냐면, 내가 탐방 다녀 보니까 회사 실적들은 문제 없던데? 근데 시장은 막 부러지고 있는 거죠. 이미 시장 변화에, 그리고 시장의 우려랑 현실이 다르니까 거기서 괴리가 생겨서 주식을 못 줄이는 거예요. 그게 바텀업 플레이어의 단점이고, 탑다운은 어떤 세부적인 변동을 모르니까 정확하게 뭘 살지를 모르는 게 단점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IR 담당자만 너무 믿으면 안 되고, IR 담당자는 회사 내용에서 불리한 내용은 굳이 시장 외부에 얘기하지 않아요. 특히 이제 우리 회사를 커버리지하는 애널리스트한테는 그 애널리스트와의 어떤 관계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뭐 사람들, 뭐 개인들, 또는 이제 뭐 조금 돈 있다고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 투자자들이나 또는 기관 투자자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들은 이 A라고 하는 사업을 볼 때 이 IR 담당자만 찾는 게 아니고 유사 기업들을 다 체크해 가지고 그걸 종합해서 보고, 뭔가 안 좋은 게 슬슬 나오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한 명 한 명 찾아 가지고 보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결국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물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결국 방법은 물 타는 거밖에 없어요.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돈을 더 끌어와 가지고 물을 타야 되는데 언제 물 탈 거냐? 이게 지금 관건이잖아요. 물 타는 거는 시장이 바닥이냐?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시장이 바닥이다 아니다는 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다만 이제 우리가 뭐 어떤 경제 일정 같은 게 investing.com에 올라오는데 거기서 이제 확인해서 이번에 CPI 발표가 있으면 어느 정도 바닥을 지나지 않을까? 물가가 좀 더 완화되는 모습들 나오지 않을까? 또는 연준의 기준금리가 11월에 한번 올리고 12월에 올리고 나면은 얘네들이 목표로 하는 터미널 금리에 대부분 이제 반영된 거 아니야? 그러면은 2023년도에는 금리 상승 속도가 좀 둔화되니까 그거 한 6개월 정도 빠르다고 생각하면은 이번쯤 바닥 나오는 거 아닐까? 또는 이제 항상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11월부터 4월까지는 주식하기 좋은 계절이니까 이번 11월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이제 그러면 뭐 이제 투자해 볼 만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물을 뭘 탈 거냐는 거죠. 내가 종목이 20개가 있는데 거기서 뭘 추려내고 뭘 뺄 거냐, 이걸 이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뭐냐면, 그러한 의사결정의 모든 핵심은 결국 숫자와 연결입니다. 숫자가 증가하지 않는 기업은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믹주는 안 쳐다봅니다. 오히려 증익주만 무조건 봐야 돼요. 그게 QOQ로 증익하든 YOY로 증익하든 어떤 증익이든 상관없지만, 이 YY로 한다는 거는 일단 계절성인 것들이 있는지, 또는 QOQ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신사업이에요. 이 신사업이 붙어가지고 또는 이제 새로운 어떤 시장의 트렌드가 생겼을 때는 대부분 다 QOQ로 봅니다. 지금 이제 막 태양광 모듈이 막 팔리는데 당연히 시장은 QOQ로 보고 있겠죠. 그걸 YY로 봐봐야 이미 YY로는 엄청나게 뜨고 있는데 QOQ로 판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숫자와 연결이고, 이 숫자가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 보도자료들, 기업들이 막 보도자료 내고 그 기자들이 막 쓰는데 이 숫자가 당장 3에서 6개월 이내에 나올 숫자의 어떤 이벤트가 아니면 제대로 보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리고 수출 데이터가 체크가 되는 기업이냐 아니냐를 좀 봐요. 이 트라스나 또는 K스탯에서 여러분들이 품목별로 수출 데이터가 있고 그 기업의 어떤 수출 데이터를 가늠하면 실적의 어떤 성장 트렌드를 대부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모든 종목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품목별로 어떤 기업들이 연동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번 3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네. 얼마 전에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잘 나왔잖아요. 전분기 대비 한 50% 정도 매출이 증가한 걸로 같은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이미 저는 이제 수출 데이터 상으로 대부분 이제 그 50% 가까운 어떤 매출 증가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난 분기 대비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숫자가 올라가고 있는 수출 품목들이 있고, 숫자가 여전히 이제 희미한 것들은 제가 색칠 안 했는데 숫자가 안 나오는 것들의 종목군들의 어떤 투자 비중은 좀 줄이죠. 왜냐하면 이것들 중에서도 향후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대부분 이렇게 종목이 좀 강한 것들 위주로 이제 베팅을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수출 데이터로 숫자가 우상향하고 있는지를 보고 이게 숫자가 우상향하는데 주가가 좀 조정받았으니까 그러면은 숫자가 좀 약한 놈들을 좀 뜯어내가지고 수출 데이터가 좀 센 놈들로 좀 박아 넣어보자. 또는 이제 조금 더 길게 보면은 기업마다 분반기 보고서에 수주 잔고가 있는데 이 수주 잔고가 좀 우상향하는 것들, 전분기 대비 더 수주 잔고가 올라와 있던 것들 중에서 최근에 이제 업황이 좋아질 만한 것들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보자. 뭐 이렇게 이제 수주 잔고를 보면서 고민을 하자.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 이거 다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실적과 연동될 수 있는 숫자예요. 수출 데이터도 수주 잔고도. 그리고 공시상에 이제 내년에 증익 가능성이 높은 걸 확인하자.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샘플이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무조건 그 증익을 할 거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BH 같은 게 있죠. BH는 지금 현재 신규 시설 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시설 투자가 2022년도 12월 말에 끝나면 요 투자가 끝난 거에 대한 실적이 2023년도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영업 양수 결정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정정 공시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정정을 한 두 번 해서 최종 마무리된 건데 12월 24일날 이제 양수한다고 하다가 일단 10월 4일날 양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그러면 10월 4일부터니까 4분기 때 좀 들어오고 내년부터는 본격으로 들어오겠네.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뭔가 들어오는 게 눈에 보여야 돼요. 또는 뭐 자화전자도 있겠죠. 자화전자도 뭐 여기 보시면 신규 시설 투자가 내년 3월에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 자화전자 내년 하반기에 애플향으로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는 그래도 성장 스토리가 아직은 살펴볼 만큼 남아 있어.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벼볼 뭔가가 있다. 비벼볼 뭔가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상이든 뭐든 간에 내년 또는 앞으로의 반기, 상반기라고 하면 하반기, 그리고 하반기라고 하면은 내년, 이렇게 증액 가능성이 뭔가 눈에 띄게 있느냐 없느냐. 만약 이런 게 없고 내가 뭐 수출 데이터도 모르겠고 수주 잔고가 쌓이는 것도 내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정말 깜깜이 투자하는 거니까 그때는 IR 담당자를 계속 공략해서 뭔가 알아내야 돼요. 만약 그 IR 담당자가 알려주지 않는다면은 깨끗하게 포기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투자를 해야겠죠. 그리고 전방 시장의 변화가 무조건 수혜로 다가오는지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라고 내가 생각을 했다면 실제 그 유가가 올라오면서 뭐 강관 시장이 좋아질 수 있는 전방 데이터들이 있느냐, 또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영상 올렸던 TNL 같은 경우는 아니 최대 중요한 히어로 코스메틱이 어떤 더 큰 기업한테 매각이 됐으니까 이게 좋아지지 않겠어? 그리고 뭐 얘네에 대한 오더가 점점 늘어날 수 있지 않겠어? 이런 게 숫자로 연결될 수 있는 거가 있어야 돼요. 굉장히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막연한 건데 숫자로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잘못해서 우리가 그 투자를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확실히 연결될 수 있는 거는 제가 이때 생각했을 때는 1번, 2번, 3번이에요. 수출, 데이터 눈에 보이잖아요. 수주 잔고도 눈에 쌓이는 거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증액 가능성이 높은 것도 공시에 일단 뭐 영업 양수를 한다든지 신규 시설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신규 시설 투자 같은 것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시면은 투자 기간 종료일을 뭐 내림차순으로 해서 봐서 2022년도 하반기부터 2023년도에 증설이 이제 끝나는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 있구나라고 이제 리스트를 보고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계속 키팩터를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 뭐 폐배터리에 관련된 기업이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숫자가 미래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한 뷰가 녹는 게 이 탄산 리튬 가격이잖아요. 이 탄산 리튬 가격이 부러지고 있으면은 미래의 전망이고 뭐고 나발이고 폐배터리 기업들도 다 아작이 날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떤 기업들마다 키팩터들이 있을 것이고 화학 기업들은 이렇게 그 화학 가격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100ppi.com에서 화학 가격들이 올라가는지, 그리고 그 화학 화가격들을 올라가게 하는 원인들이 뭔지, 또는 중국에서 차이나 크레딧 임펄스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화학 가격들이 올라간다. 야, 그러면 일단 화학 주가들 한번 이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아직은 이제 뭐 크레딧 임펄스가 이게 약간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뚜렷한 상승 추세는 아니고, 그리고 중요 이제 화학 가격들도 그렇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닐 거예요. 눌러보면은. 그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확인을 해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계속 키팩터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체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체크한 게, 야, 이거 막연하게 엄청난 시장이 미래에 열릴 거야, 이런 주식 하지 마세요. 무조건 당장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그 기업의 숫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아니 3년 뒤에 4년 뒤에 5년 뒤에 성장한다라고 주장하는 기업도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성장 스토리도 있는데 당장 3개월 6개월 이내에 숫자가 이제 나와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장 숫자에 3개월 6개월 이내 다음 분기 또는 다다음 분기에 실적이 바뀔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체크를 기관 투자자들은 이 IR을 통해서 기업 탐방을 통해서 계속 체크를 하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개인 투자자가 여러분들 하루에 한 개씩 탐방해가지고 1년에 한 300개 탐방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1년에 300개씩 탐방하는 애들을 여러 명 모아가지고 걔네들 내용 가지고 1년에 한 뭐 300개는 아니더라도 1년에 보자, 영업일수로 한 200일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 3명 정도 내가 밑에 두고 한 명당 100개씩은 이틀에 하나씩은 탐방시키는 거죠. 탐방시켜가지고 한 300개 회사의 내용을 계속 이제 돌아가면서 들을 수 있느냐. 그러려고 사실 뭐
모임도 만들고 하는 건데 그게 만약에 내가 불가능하다면 수출 데이터든 수주 잔고든 싱글시 공시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다음 분기랑 다다음 분기에 숫자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쓸데없이 소설 쓰지 말고 당장 숫자 올라올 수 있는 것만 집중을 해야 되고 그 숫자가 올라올 수 있는 거가 어느 정도 실현이 돼서 힘이 빠지면 그다음에 또 이런 기업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선순위를 체크를 하고 포트폴리오를 계속 신선한 놈으로 갈아 끼우는 건데 그 포트폴리오에 그 차트 같은 것도 보면 상승하는 놈도 집어넣고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거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가 상향하는데 가속한 모멘텀이 좀 있는 주식들 위주로 공격수로 잡고 그러면은 이제 수비수면서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 수비수면서 공격하는 애들 고르는 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하락 추세 잘못 잡으면 그냥 아작내고 지하로 뚫고 내려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은 마이크론 이슈가 나왔으니까 이게 밸류 하단에서는 좀 플레이 해볼 만해. 과거 저 같은 경우 뭐 과거 역사상 밸류 뭐 PER이든 12개월 포워딩 PBR이든 하이닉스가 과거 대비해서 굉장히 싼 것 같아. 과거 이제 최하단 수준급이야. 뭐 이렇게 이제 LG는 여기 하이닉스 과거 최하단 이제 하위 10%군이 한 0.89인데 지금 한 12개월 포워딩으로 0.86이면 뭐 하단인데다가 과점인데다가 마이크론 이슈 나왔으니까 이제 한 번 더 베팅 해볼 만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들마다 무조건 밸류 하단이나 이런 거를 할 수는 없고 무조건 숫자 위주로 이 숫자가 올라올 수 있는 개연성 그리고 최악이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거는 최악은 벗어나는 수 있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숫자 좀 티미하거나 뭔가 모멘텀이 없거나 뭐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숫자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경쟁이 붙을 그 행동주의 투자자가 들러붙어 가지고 물어뜯길 수 있는 상황이냐. 뭐 행동주의 투자자가 물어뜯기면은 뭐 내년 이제 3월 정기 주총이 중요하니까 연말까지는 계속 주식을 좀 사들여 가겠네. 뭐 이런 거에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내가 비빌 수 있는 논리를 찾아야 되고 그 비빌 수 있는 논리가 이 숫자에 연동이 되는 기업이어야 돼요. 그리고 행동주의 투자자들도 보면은 기업 실적이 나오는데 저평가된 것들, 그 마냥 저평가된 것이 기업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그 주주를 어떻게 안 하는 거나 뭐 회사 내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걸 개선시키면 된다라고 할 때 들어가는 거지. PBR이 엄청 높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런 행동주의 투자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행동주의 투자자들도 알고 보면은 대부분 다 가치 투자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숫자가 올라가는 기업들, 그 숫자가 올라가는 거를 다각도의 어떤 체크, 수출 데이터, 잔고, 공시 이런 것들로 체크를 해서 기본적인 내가 거를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IR 담당자한테 추가로 질의를 하면서 이거는 물 타도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지 않고 이런 것들을 내가 파악을 못하는 기업이라면 그런 기업은 저 말고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힘들고 대부분 투자를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뭔가 회사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월 단위로 발표되거나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또는 동행하는 지표다 이런 것들을 빨리 찾아서 그 투자하는 데에 활용을 해야 이 기업은 물타도 될 것 같고 이 기업은 지금 당장 물타기에는 수출 데이터도 안 좋고 판가도 빠지는 것 같고 그러면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뭔가를 계속 찾아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 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